안녕하세요. 모두 반갑습니다. 저는 30대 여성입니다. 결혼한 지 4년 정도 되었는데요. 시집와서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근심 걱정을 참 많이 한 적이 있던 며느리였어요. 오늘 저는 친정과 시댁의 에피소드를 기승전결로 써볼까 해요. 아주 재밌고 놀라운 사연이니 다른 채널 가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몇 자 끄적여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조금 써볼까 합니다. 저희 집안은 대대로 운동선수로 활약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마라토너였고 아빠는 단거리 육상선수였어요. 또 엄마는 높이뛰기 선수를 하셨답니다. 저는 부모님의 운동 능력을 그대로 물려받아 태어났고 어릴 적부터 달리기 하나만큼은 끝내주게 잘했답니다. 초등학교 때 일하러 운동회 때 이어달리기를 하는데 처팀이었던 저희 팀이 한 바퀴 정도 뒤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주자인 제가 바통을 받고 전력 질주를 했는데 상대팀 선수를 따라잡아서 승리한 적이 있었어요. 달리기를 좋아하기는 했지만 선수로 전향할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할아버지와 아빠가 무조건 운동선수를 해야 한다며 저를 미치도록 설득하셨답니다. 특히 할아버지는 당신의 과거 이야기를 꺼내시며 달리기의 위대함을 설명해 주셨어요. 우주야, 넌 달리기를 해야 할 운명이야. 타고난 꾼이란 말이다. 이 하레비의 능력이 너에게까지 유전으로 이어져서 꼭 선수를 해야 한다고. 할아버지, 저는 달리기는 취미로 하고 그냥 공부해서 성공하고 싶어요. 우주야, 내가 너의 지난 학기 성적표를 보았다. 그 실력으론 공부로 성공하기 글렀다. 우리 집안은 머리가 아닌 몸이 강한 식구들이라고. 내가 또 옛날 이야기를 해야겠구나. 때는 1944년 때였다. 내가 독립군으로 있을 때였지. 난 우리 중에서 가장 빠른 발을 가지고 있어서 늘 중요한 임무를 받았단다. 할아버지 또 그 이야기 하시라고요? 일본군 총알 피했다는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아니 그게 왜 말이 안 되냐? 이 아래비가 거짓말할 사람으로 보이더냐? 잘 들어라. 난 일본 정부에 몰래 잠입해 비밀 무술을 훔쳐 우리 독립군들을 지키는 임무를 펼쳤다. 매번 일본군이 어떻게 우리를 탕진하려고 하는지 새로운 계획을 세울 때마다 그 작전 문서를 훔쳐왔지. 난 발도 빠르지만 벽도 잘 탄다. 그때 당시 6층에 있던 일본 작전본부까지 맨손으로 타고 올라갔다고. 봐봐라, 우지야, 이 명예로운 구도자를 말이야. 네, 알고 있어요. 벌써 100번도 넘게 들었고 할아버지 손은 맨날 잡고 했잖아요. 그래, 여하튼 이 하레비가 하루는 일본군의 비밀 문서를 훔쳐서 빠져나오다가 탈각됐다. 나를 겨누는 총이 6정이었던가. 아니, 12정이었나? 하여튼 놈들이 쏴대는 총알을 피하면서 빛의 속도로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까지 달려갔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한 번도 쉬지 않고 뛰어단다. 그때 날 스쳐가던 총알이 기억이 또렷하구나. 할아버지, 거짓말 좀 그만하세요. 사람이 총알을 어떻게 피해요? 우주야, 이 하레비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 알았어요. 할아버지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됐죠?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는 줄 모르더냐. 우주 네가 우리 뒤를 이어야 한다. 네 애비도 총알탄 사나이라는 별명으로 번개 같은 달리기로 아시아에서는 따라올 자가 없었다고. 넌 나와 네 애비의 피를 물려받은 위대한 아이야. 그러니 꼭 달리기 선수를 해야 한다. 이 하레비가 나라를 구한 마음으로 세상을 달려보라고. 할아버지는 매번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저에게 설득을, 아니 주입식 교육으로 달리기를 하게끔 만드셨어요. 중학교에 들어갈 때 저도 모르게 육상부가 있는 학교로 지원했답니다. 테스트를 받고 들어가야 했는데 역시나 유전의 힘인지 1등으로 합격했습니다. 그렇게 육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고 공부 시간에 운동만 했답니다. 기초체력부터 강도 높은 훈련까지 어린 나이에 많은 걸 겪게 되었죠. 그리고 학교 대표로 1000m 육상 시합을 나가게 되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1등으로 금메달까지 따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할아버지와 아빠 엄마가 얼마나 기뻐했던지
표정이 아직까지 잊혀지지가 않는답니다. 저의 달리기는 중학교를 지나 고등학교까지 이어졌고 전국체전에서 우승까지 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전 할아버지의 지식 설득이 감사하다고 생각했고 앞으로 훌륭한 국가대표가 되어 태극기를 달고 세상을 달리는 육상선수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도 높은 훈련을 하다가 다리가 너무 아파서 마지막 훈련을 빠져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코치님은 당장 내일 모레가 시합이니 휴식하는 게 좋겠다고 저를 말리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조건 우승을 해야 했기 때문에 저를 채찍질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무릎과 발목에 보호대를 하고 미련하게 훈련을 끝까지 하기로 했답니다. 코치님은 살살 뛰라면서 저의 몸을 신경 써주셨는데 저는 훈련을 시합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 전력 질주로 레일을 달렸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곡선으로 달리는 구간에서 뭔가 삐끗하는 느낌이 들었는데 무시하고 달리다가 이내 심한 통증으로 비명을 지르고 바닥에 누워버렸습니다. 무릎의 통증은 온몸으로 퍼졌고 기절한 채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저는 십자인대가 끊어졌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고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의 국가대표 육상선수의 꿈은 십자인대와 함께 끊어지고 말았답니다. 괴로워하고 우울해하던 저는 일주일 내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와 부모님이 항상 옆에서 위로를 해주셨는데 제 마음은 쉽게 포기가 되지 않았답니다. 할아버지는 당신 때문에 이렇게 다친 것 같다며 많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내 귀한 소녀가 이렇게 다치건 모두 나 때문이야. 내가 그 총알을 피하면서 빠르게 달렸다는 헛소리만 하지 않았더라면 우주는 아프도 없이 건강했을 거라고.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육상을 선택한 건 우주 본인이었어요. 저희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고 했던 걸 저희가 꼭 하고 싶다고 우겨서 도전한 거라고요. 그리고 아버지, 비록 다치긴 했지만 우주는 아직 어려요. 무엇을 하든 시작해도 늦지 않은 나이라고요. 아니다, 내 웃음에 이렇게 된 거야. 계란 소리를 내서. 우리 인것이 상처받고 실어증까지 걸린 모양이야. 이게 다 내 탓이야. 멍청한 소리 짓거린 나 때문이라고. 저는 일주일 내내 입을 다물고 있다가 할아버지가 안쓰러워서 말을 꺼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빠가 진지하게 과거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아버지, 무슨 거짓말이에요. 아버지는 총알 피해서 달리던 독립투사 아닙니까? 국가유공자이자 훈장을 받은 위인이시잖아요. 아버지는 총알대를 피하시며 달렸고 저는 날아가는 새와 달리기 시합을 해서 이긴 사람이라고요. 우린 빛보다 빠른 부자란 말입니다. 저는 진지한 아빠 말에 피식 웃음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일주일의 무거운 수행이 깨지는 순간이었죠. 아빠는 새랑 달리기 시합을 해서 이겼고 할아버지는 총알을 피하며 달리셨으니 나는 뭐랑 시합을 해야 하지? 헤헤헤. 아빠, 나도 타이틀 하나 가지고 싶어. 우주가 웃었다. 마루르스. 우리 소녀가 웃었다. 우주냐? 이 하레비를 용서해다오. 할아버지가 뭘 잘못하셨는데 용서를 빌어요? 달리기는 제가 좋아서 한 거예요. 물론 할아버지랑 아빠의 영향이 크긴 했죠. 그래도 뭐 전국체전에서 금메달 따봤으니까 여기서 만족하고 다른 걸 도전해봐야죠. 제가 웃으며 입을 열자 온 식구가 기뻐하셨고 다행이라며 안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끝까지 당신이 날아가는 새와 달리기 시합을 해서 매번 이겼다는 허무맹랑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주야, 너 웃는 건 좋은데 아빠가 왕래를 새보다 빨리 달렸어. 네 할아버지도 일본군의 총알을 피하면서 뛰셨고 말이야. 알았어, 믿을게. 믿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럼 나도 다리 나으면 참새랑 시합 한번 해봐야겠네. 아빠 피를 물려받았으니 간해하지 않겠어? 저는 할아버지와 아빠의 허세를 귀엽게 받아들였고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제 꿈을 결정해서 열심히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제가 전국체전 금메달리스트이고 국가유공자이자 독립투사의 숙녀라는 특기가 있어서 경찰대학에 들어가는 게 많이 어렵진 않았습니다. 또 신체적으로는 여자 동기들보다 우월한 건 물론이고 수석으로 들어온 남자 동기와 비슷한 체력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제가 다시 꾸게 된 꿈이 바로 형사라는 직업이어서 경찰대에 들어가게 되었고 4년을 공부하고 곧 경찰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지구대에서 일했는데 보람도 있고 좋긴 했는데 몸이 근지거리는 건 참지 못하겠더라고요. 전 밖으로 나돌면서 엄청 뛰어다니는 걸 상상하며 형사의 꿈을 꾸었기 때문에
지구대에 들어간 지 2년 만에 형사팀으로 정근 가게 되었습니다. 강력팀에 들어가게 되자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앞으로가 기대되었어요. 동료들은 모두 남자였는데 제가 여자라고 무시하거나 텃세를 부리진 않았습니다.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제 얼굴이 나쁘지 않고 키도 크고 글래머라서 인기가 좀 많았네요. 다른 팀 형사들도 제 얼굴 한번 보겠다고 저희 사무실에 놀러 오곤 했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피식 웃으며 남자들의 시선을 즐겼어요. 이놈의 인기는 죽지를 않네. 또 나보러 저렇게 놀러 온 거야? 팀장님, 이놈의 인기를 어쩌면 좋죠? 대경사, 그냥 업무 때문에 온 거야. 자꾸 좀 그만해, 지겨우니까. 어머, 팀장님 지금 질투하시는구나? 다른 남자들이 절 보러 오니까 막 화나고 그래요? 백형사, 농담 좀 가려가면서 해. 나 애가 둘인 유부남이야. 그리고 백형사 보러 오는 형사들은 자네가 신기하니까 보러 오는 거야. 강력팀에 달리기 빠른 예형사가 있으니까 신기해서 말이야. 그게 바로 인기라는 거예요. 내가 예쁘니까. 한 번이라도 더 보려고 찾아오는 거 모르겠어요? 배구주, 이렇게 인기가 많은데 시집은 언제 가야 하나? 대경사, 시집 말고 나랑 도둑 든 집이나 가자. 신고 들어왔다. 지난번 금은방 통금이에요? 가보면 알겠지만 보면 숙밥이 비슷한가 봐. 얼른 나와서 저거. 저는 경찰서에서 달리기가 빨라서 도망가는 도둑놈들을 기가 막히게 잘 잡는다고 평정이 나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다른 팀에서 발빠른 형사가 필요하면 늘 지원 요청이 들어왔답니다. 사건 현장에 갔더니 도둑놈의 새끼가 대저택 보안을 뚫고 몰래 들어와 금고를 열고 금괴와 많은 현금을 훔쳐갔더군요. 저와 팀장님 그리고 팀원 형사들은 주변 절도 전과자를 탐문하면서 수사망을 좁혀갔습니다. 며칠 동안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범인 인상착의와 비슷한 놈의 근거지 근처에서 잠복했답니다. 차 안에서 썩은 내 가진 동안에 다들 발 좀 닦고 오세요. 냄새나서 잠복에 집중을 못하겠네. 이 냄새 네 거다. 팀장님, 이슬만 먹고 살 것 같은 저에게 이런 발꼬락 내가 나겠어요? 이슬? 그래, 난 이슬만 먹고 살지. 참 이슬. 그것도 마음만 먹으면 한 짝은 먹지. 무슨 말을 못해. 형사들이 차 안에서 복수하자 저도 같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범인으로 보이는 놈이 모습을 드러내더군요. 눈이 좋은 팀장님이 먼저 알아채고 다들 신발끈을 꽉 묶고 뛸 준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윽고 저와 형사들은 차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범인을 향해 조심히 걸어갔어요. 그런데 이놈이 눈치가 빅단이라 그런지 바로 알아채고 냅다 뛰기 시작하더군요. 저희 형사들은 골목 사이사이를 나눠서 갈라져 달리기 시작했는데 이 도둑놈의 새끼가 어찌나 빠르고 감쪽 같던지 머리통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도우무 형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다, 선제 슈퍼함으로 지나간다. 저는 냅다 소리가 난 곳으로 달려갔는데 도우무 형사들 모두 하얀 개거품을 물고 숨을 쌕쌕 쉬고 있더군요. 다들 체력이 딸려서 뛰는 걸 포기하고 저에게 손짓을 하며 빨리 잡아오라고 했답니다. 저는 혀를 차고 범인을 따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둑놈이 아무리 빨라봤자 뛰는 놈 위에 나는 년이 있는 법이니 금세 거리를 좁혔어요. 빨갱이, 거기서! 뭐야, 쟤냐 왜 이렇게 빨라? 너 뭐하는 년이야? 너 나 모르는구나? 나중에 깜빡하면 배구주가 누군지 물어봐라. 내가 너 같은 놈들을 잡은 게 내 머리털보다 많거든? 지랄, 내 별명이 버기거든. 존나 빠르서 버기라고 이 무승이니라. 뭐?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씨바. 너 잡히면 2배로 쳐맞을 줄 알아. 두 놈은 골목 사이사이를 호원이 꿰뚫고 있는지 어두운 골목만 골라서 뜀박질하더군요. 담벼락도 여러 번 넘어가면서 취객전을 펼치고 있었답니다. 이윽고 놈의 뒤통수가 바로 제 앞에 있어서 바로 머리털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이 새끼 좀 뛰네. 야, 빨쟁이 김덕한, 널 특수절도죄로 체포. 뭐야, 빨쟁이가 아니잖아. 당신 누구야? 아가씨야말로 누구신데 갑자기 띠도수를 잡아뜯고 잡아들인 거예요. 이런 젠장, 아저씨 미안해요. 내가 바빠서 나중에 부사할게요. 범인 뒷모습과 비슷해서 다른 사람과 헷갈렸습니다. 밤이고 잘 보이지 않다 보니 실수를 하고 만 거죠. 여하튼 빠른 발로 범인의 발소리를 따라 뛰다가 높은 담벼락에 매달린 도둑놈을 잡았습니다. 거의 아파트 2층 높이의 담벼락이었는데 범인은 겨우 매달려서 넘어가려고 하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그놈의 바지단을 잡고 매달렸습니다.
그러자 도둑놈의 바지가 찢어지면서 그놈과 바닥으로 같이 떨어졌어요. 이 새끼 드디어 잡았네. 어우, 이 개나리 후레 지아야. 너 때문에 우리가 며칠 동안 기고생한 줄 알아? 뭐야 이년. 뭐가 이렇게 빨라. 뭐야 내 바지. 나도 베리인데 이런 제작. 너의 달리기 비법이 너 팬티로 달리기냐? 아니다. 니놈 물건이 담배꽁초만 해서 팬티가 필요 없는 거지? 이씨, 야, 이건 아직 변하기 전이라서 저가 보이는 거거든. 나 화나는 엄청나. 그래, 확인하고 싶지 않으니까 좀 가려라. 저기 오네, 친라님. 아그들아, 내가 또 한 마리 잡았다. 그러자 동료들이 도둑놈에게 수갑을 채우고 연행했습니다. 그리고 어슬렁거리며 뒤를 따라 걷는데 누군가 제 손목을 턱 하고 잡는 겁니다. 이봐요. 아까 날 넘어뜨린 그 여자 맞죠? 보상한다고 했잖아요. 선생님, 아까는 죄송했습니다. 저희가 형사라서 범인 잡다가 그만 오해를 하고 선생님의 뒤통수 머리털을 잡아치고 말았네요. 보상은 얼마나 드리면 될까요? 돈 같은 거 안 받아도 되니까 형사님이 나랑 밥이나 한번 먹읍시다. 네? 직업이요? 어머나, 나한테 반하셨구나. 이놈의 인기는 어두운 밤거리에서도 사기라 되지 않네. 네, 맞습니다. 제가 형사님한테 반했어요. 지금 내 심장 뛰는 소리 들리시죠? 이거 형사님이 구장됐으니까 굳혀놓으세요. 저는 농담으로 건넨 말이었는데 남자는 진심으로 저에게 반했다며 제 손을 잡아서 자기 왼쪽 가슴에 얹더군요. 그의 심장은 빠르게 드립을 하는 농구공처럼 느껴졌답니다. 이 상황이 정말 말이 안 되고 이상하지만 그의 심장을 느낀 순간 저도 반하고 말았어요. 저희 둘은 조금 독특한 만남으로 연인 사이가 되었고 빠르게 발전해 나갔습니다. 동료 형사들은 제가 그이와 전화 통화를 하는 걸 들으면 질색 팔색을 하기도 했어요. 자기야, 우주는 지금 전북동이에요. 나쁜 도둑놈 잡으러 왔어요. 몸지지 말았구요. 네, 알겠어요. 자기, 그럼 이따 갖다 잤나요? 진짜 가지가지 한다. 주버더니 차 안에서 구슬이 내면서 그러고 싶니? 팀장님, 저도 시집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애인이 이런 거 좋아해서 계속 해줘야 한다고요. 아이고, 아주 깜찍이나 아쉽네. 그래서 국수는 언제 먹여줄 건데? 벌써 사귄 지 1년 되지 않았나? 안 그래도 프로포즈 받았어요. 이제 품절려 되면 날 바라보던 남자들이 질질 짜겠구나. 백형사, 질질 짜는 건 너야. 너 코 나왔다. 닫더라. 저와 남자친구는 1년 연애하는 동안 많은 시간을 함께하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서로에게 진심이고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1년이라는 짧은 시간을 보내고 결혼하기로 했죠. 그런데 제가 그동안 하도 많이 바빠서 남자친구의 집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게 걱정이었습니다. 며칠 뒤 주말에 그 일을 따라서 시댁에 인사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대저택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길래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 이 남자의 부모님이 중견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님들이었고 그이도 평범한 직장인이 아니라 기업을 물려받은 후계자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평범한 회사원이 아니라 물산 대표 아들이라고? 많이 놀랐지? 놀라기만 하겠어? 네 결혼이 가능하겠니? 우리 집안이랑 너무 많이 차이 나잖아. 이런 이야기를 왜 이제 하는 건데? 미안해. 자기가 부담 가질까봐 숨겼어. 자기야, 그런데 걱정하지 마. 우리 부모님은 집안 같은 거 안 보신다고 했어. 몰라, 나 이제 어떡해. 자기야, 나 믿고 따라와. 오빠 한번 믿어봐. 저는 시댁 대문 앞까지 가서 그냥 갈 수 없으니 그이의 손을 잡고 으리으리한 시댁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꼭 다른 나라 같은 느낌이 물씬 풍겼어요. 감탄사를 자아내면서도 긴장을 엄청 많이 해서 손에 땀이 줄줄 흘렀네요. 이윽고 시아버지와 예비 시동생이 나오셔서 반갑게 인사해 주셨고 시어머니는 가사도우미가 밥상을 다 차리고 나서야 등장하셨습니다. 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훑어보시더니 입을 삐죽거리셨습니다. 만난다는 아바씨가 얘니? 아바씨 아는 일이 뭐야? 네, 저는 강혜팀 형사입니다. 뭐 짭새. 진짜 별난 애를 데리고 왔네. 강력기라면 막 위험하고 그런 데 아닌가? 여자가 그런 데서 일해도 괜찮은 거야? 저는 무조건 괜찮고 안전하다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이가 옆에서 저희 두 사람의 애정이 얼마나 깊은지 어필했어요.
시아버지와 시동생은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는데 시어머니는 뜨뜻미지근하게 반응하셨습니다. 이처럼은 시켜말어. 아이고 말이야. 형사 며느리라고 하니까 이지감 만든다. 좀 더 생각해보자. 유부, 우리 집어를 너란 일하는 사람 말하는 있어야지 하겠어. 훌륭한 일 하는 아가씨인데 허락해주자. 아 몰라. 다들 찬성하는 분위기인데 내가 싫다고 하면 나만 나쁜 사람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부연이가 그렇게 좋다고 하니 한번 살아봐. 하지만 혼인신고는 2년 뒤에 나이라 살아보고 호적정 내는 게 두 사람한테 다 좋을 테니까. 시어머니는 허락해 주시면서도 꼭 2년 뒤에는 저를 내보낼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느끼긴 했지만 제가 잘하면 달라지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결혼하기로 했네요. 양가 식구가 모인 자리에서 상견례를 치렀는데 부잣집 시댁이라 역시 스케일이 다르긴 했습니다. 신혼집을 어마무시하게 넓은 주택을 마련해 주셨고 혼수도 거의 다 시아버지가 마련해 주셨어요. 저희 집 형편이 안 좋은 건 아니지만 시어머니 눈높이에 맞추려면 집안을 거덜내야 할 수준이라 아예 시아버지가 다 해주시게 되었어요.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지만 신혼을 제대로 보내지 못했습니다. 사건이 너무 많이 터져서 나쁜 범죄자 놈들을 잡는데 시간을 할애해야 해서 남편 혼자서 늦은 밤까지 혼자 보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저를 불러다가 경고하셨습니다. 너 형사질하느라 신혼집에 씻으러만 갔다며? 그렇게 일이 좋으면 결혼을 왜 했니? 너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내 아들을 찾아있으면 다른 부서로 옮기던가 퇴직해야 하는 거 아니야? 죄송해요 어머님, 요즘 특히 바빠져서 그래요. 평소에는 그대로 근무해서 쉬는 날 많아요. 말 대답하지 마.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감히 어른 말을 잘라먹어? 야, 내가 2년의 시간 준 거 알지? 원래 남자들은 여자랑 2년만 살면 질려버리거든. 넌 내 아들한테 2년짜리 마누라야. 알아? 네, 어머님, 그게 무슨... 유효기간이 있는 결혼이라뇨? 저희는 100년 1000년 함께 할 거예요. 아니, 나는 너 며느리로 인정 안 한다. 네 년이 마음에 들지도 않았는데 귀한 내 아들을 방치하고 있었으니 오만 떨어졌다고. 우리 딱 2년만 보고 그만 보자. 시어머니는 낄낄 웃으시며 저에게 통보하셨습니다. 차라리 힘든 시집살이를 시키셨다면 몸으로 때우기라도 할 텐데 2년 뒤에 쫓아내겠다고 하시니 미칠 것 같더라고요. 남편에게 이 얘기를 할까 고민했는데 아무래도 저 혼자서 시어머니의 마음을 돌려보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한가한 시간에는 집안 살림과 남편 내조도 열심히 했고 시어머니를 찾아가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했어요. 극진히 모신 것까지는 아니어도 정말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마음은 돌아서지 않으셨어요. 저에게 매달 1년 8개월 남았다, 1년 7개월 남았다 하시며 이혼 카운트를 세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 마음에 들지 못하고 2년 가까이 세월을 보냈어요. 그러자 남편이 저에게 미지근한 태도로 변하면서 걱정이 들었습니다. 자기야, 요즘 회사 일이 많이 힘든가 봐? 우리 오랜만에 때만 보낼까? 아니, 됐어. 피곤하고 귀찮아서 아무것도 하기 싫다. 자기야, 혹시 나한테 실증 났어? 그런 거야? 뭐라는 거야, 여보. 우리 부부잖아. 연애 때랑은 다른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실증 난 거 아니니까 괜한 말하지 말고 잠이나 자. 우리 애기 가질까? 저는 남편과 헤어질까봐 두려워서 2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형사 생활을 하는 제가 임신하면 되겠냐며 몸을 안 쓰는 부서로 옮기면 그때 가져보자고 하더군요. 그의 말이 납득이 가긴 했지만 말처럼 쉽게 부서를 옮길 수가 없었어요. 형사를 꿈꿔왔는데 전화 받는 경찰관이 되긴 싫었거든요. 2마리 토끼를 다 잡으면 좋겠는데 뜻대로 되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자주 남편을 호출했어요.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저와 2년 살아봤으니 그만 살라는 소리를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거의 매주 따로 만나니까 불안해서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만나는 자리에 몰래 가봤습니다. 잠복과 미행은 누워서 떡먹기라 아주 쉽게 두 모자의 만남을 뒤에서 엿볼 수 있었어요. 별다른 대화가 오가진 않았고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식사를 하시던 시어머니가 킥킥 소리를 내시며 헐떡이셨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를 붙잡고 왜 그러냐고 묻자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어요. 식당 직원은 119를 불렀고 많은 손님들은 시어머니가 의식을 잃어가는 걸 보고만 있었습니다. 이에 저는 바로 뛰어가서 바닥에 누워있는 시어머니의 가슴에 귀를 가져다 댔어요. 심장 뛰고 있었는데
아주 천천히 뛰고 있었어요. 음식에 무슨 문제가 있거나 원인 모를 쇼크가 있던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정신 차려보세요. 여보, 당신 갑자기 어디서 나온 거야?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지. 우리 엄마 괜찮은 거 맞지? 숨 쉬고 계시잖아. 119 불렀으니까 그때까지 손발을 주물러드리자. 여기서 대학병원 응급실까지 1.7km. 지금 오후 1시 점심시간이라 막혀서 구급차가 오는데 걸리는 시간 최소 6분. 또 병원에 하는데 드는 시간까지 하면 너무 오래 걸려. 내가 시어머니를 업고 달려가면 3분 안에 갈 수 있을 거야. 체중 48kg 여성을 업고 달려본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때도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구급차보다 내가 빨랐어 여보. 어머님 나한테 업혀드려. 저는 구급차가 왕복으로 오가는 시간보다 훨씬 빨리 병원으로 달려갈 자신이 있어서 시어머니를 업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정신 잃지 마세요. 나랑 대화야. 안 되겠네. 나랑 끝말잇기야. 제가 먼저 할게요. 시엠이 금급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중얼거리셨어요. 뭐라고요? 다시 말하세요. 정신 차리고 끝말잇기에 집중하세요. 다시 한번 시엠이 쿵쿵따 소리쳤더니 시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미친년이라고. 미친년 쿵쿵따. 좋았어요. 그렇게 계속 말씀하세요. 그럼 년이니까 두음 법칙으로 연병을 쿵쿵따. 할아버지 보고 싶다. 나 어릴 때 돌봐주던 할아버지. 할아버지요? 저도 할아버지 보고 싶네요. 지금 제가 어머님을 둘러 업고 뛰고 있는 걸 보면 아마 칭찬하셨을 텐데. 지금 제가 어머님을 둘러 업고 뛰고 있는 걸 보면 아마 칭찬하셨을 건데. 어머님 병원 다 왔어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제가 응급실에 들어가면서 소리를 꽤 질렀습니다. 의사! 긴급환자 왔습니다. 빨리 봐주세요. 이것들이 죄다 길이 먹었나. 나 강력반 형사 대구주야. 그렇게 소리를 지르자 저를 잘 알고 있는 의사가 달려와서 시어머니의 동공에 빛을 비추어 살폈고 정전기를 대보더니 바로 링거 몇 가지를 놔주더군요. 의사는 급체로 인해 호흡곤란이 잠시 와서 쇼크가 왔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링거를 맞으시며 주무셨고 몇 시간 후에 잘 깨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업고 달려준 것에 대해 고마웠는지 제 손을 잡고 놓아주시지 않았습니다. 세아가 내가 미안하다. 이런 애를 그렇게 미워했으니. 아니요 어머님 전 괜찮아요. 그런데 요즘 제 남편을 자주 만나시던데 혹시 저랑 헤어지라는 이야기를 하셨나요? 당연히 아니지. 아무리 네가 미워도 고양이한테 대놓고 그런 소리 안 한다. 요즘 네 남편을 자주 만난 건 네 시동생이 곧 결혼할 거라 준비할 게 많아서 만난 거다. 그쪽 집안이랑 사업도 같이 하려고 이것저것 대화할 게 많아서 말이야. 네 시아버지가 바빠서 나랑 부연이가 같이 준비하고 있었거든. 아 그랬군요. 다행이다. 저는 또 이혼당하는 줄 알고 겁나서 부연 씨를 미행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이 쓰러졌을 때 바로 업고 달려온 거예요. 여하튼 도련님이 결혼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주 잘 됐네요. 내 아들놈이 너한테 말 안 했니? 저 새끼는 지 마누라한테 왜 말을 안 한 거야? 야 김부연, 너 네 마누라한테 잘해. 그리고 오늘 당장 혼인신고해라. 새 애기가 한 식구가 된 게 언젠데 아직도 혼인신고를 미루고 자빠졌어. 아니 엄마가 미루려고 해서. 알았어, 하면 될 거 아니야. 여보, 혼인신고하러 가자. 그리고 하늘이 뚝뚝 나도 난 당신이랑 용 같은 거 안 해. 요즘 내가 까칠하게 군 건 미안하게 생각해. 앞으로 조심하고 잘할게.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받게 되었고 남편과 혼인신고를 하며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시동생이 색식감을 데리고 왔어요. 시댁에 모두 모여서 예비 동서를 보고 감탄사가 절로 나왔답니다. 엄청난 미인으다 지력도 어마어마한 집안의 딸이었거든요. 무슨 사업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해외에 회사가 여러 개 있고 타고 다니는 차차가 몇 억 되는 롤스로이스였답니다. 동서는 긴장 하나 없이 이야기를 하더니 사업 투자 이야기를 시어머니께 꺼냈어요. 아버님, 지난번에 말씀드린 자료들이에요. 사울이 기른 부지런 계약해서 회사 하나를 설립하기로 결정났습니다. 내용은 여기 기획안에 다 있으니까 한번 보셔요. 저희 부모님이 투자를 다 하시려고 했는데 제가 부속씨랑 결혼을 결심하게 되면서 두 분께도 기회를 드리자고 제안드린 거 아시죠? 동수가 꺼내던 기획안과 사업계획서.
그리고 아랍어가 잔뜩 쓰여있는 계약서를 시부모님 어깨너머로 봤습니다. 사실 저는 봐도 잘 모르지만 그래도 큰돈이 부자 된다고 해서 관심을 기울였어요. 이윽고 시아버지가 아직은 잘 모르겠다며 조금 더 생각해보자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래도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시다 보니 단번에 투자 결정을 할 리가 없었죠. 이에 동서는 투자 기한이 있다고 말하면서 아쉬운 것 없다는 듯이 말하더라고요. 아버님 어머님 거절하시는 건 아니죠? 혹시 저를 사기꾼이나 이상한 여자로 보신 건 아니시죠? 이상하긴. 벌써 너희 부모님한테 연락받았다. 좋은 기회라고 말이야. 그리고 난 이 기회가 마음에 든다. 그런데 한두 푼도 아니고 100억을 투자라고 하니 생각을 좀 더 해봐야지. 네, 그렇게 하세요. 천천히 생각하시다가 놓칠 수 있으니까 되도록 빨리 결정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동서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동서, 내가 말 놔도 되지? 도련님이랑 어떻게 만났어? 네, 저희는 소개팅이야. 그런데 그게 왜 궁금하세요? 아, 못 들었구나. 내가 강력반 형사라서 직업병으로 이것저것 잘 캐물어. 앞으로도 많이 캐물을 테니까 이해 좀 해줘. 제가 형사라고 밝혔더니 동서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하더군요. 확실하게 긴장하거나 겁을 먹었더라고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주변 사람들을 알아보는 건 귀신같이 알 수 있으니 계속해서 동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동서, 이거 사본 없어? 미안한데 직업병이 또 있어. 일일이 조사하는 게 버릇이라 내 동료 형사들에게 쫙 돌리고 확실한지 알아보고 싶은데. 뭐라고요? 지금 저를 의심하는 거예요, 형님? 저 보석씨랑 결혼할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집이 얼마나 부자인데 꼴랑 100억을 사기치겠어요. 불쾌해. 뭘 그렇게까지 흥분하고 그래. 난 그냥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아니다. 동서가 화낼 만하다. 미안해, 동서. 저는 사과를 했지만 찜찜한 기분은 지우지 못했습니다. 동서는 저 때문에 자리가 불편했는지 투자 이야기를 하고 밥도 먹지 않고 나가버렸답니다. 그러자 시부모님은 저에게 동서가 어떤 것 같냐고 물으셨어요. 쎄아가, 쟤 어떠냐? 뭔가 있는 것 같아. 형사의 감으로 봤을 때 어떤 것 같니? 목에 다이아 목걸이는 진품이고 옷도 샤넬 진품. 그런데 구두가 굽이 없는 편한 신발을 신고 왔네요. 의상이랑 어울리지 않는 신발. 비싼 차에 기사까지 달랬는데 낮은 급을 굳이 신을 필요가 있을까요? 또 신발 바닥을 보니까 많이 달아있더라고요. 아까는 제가 형사라고 했더니 눈동자가 흔들렸고요. 그냥 낮은 신발을 좋아하는 거 아닐까? 그리고 눈동자는 그냥 순간 당황했겠지. 손이 동서 직업이 형사라고 하면 누구라도 놀라겠다. 제 감으로는... 그래 말해봐라. 뭔가 있는 것 같니? 아직 확실한 게 없으니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에이 뭐야, 형사도 별거 없네. 어머님 그래도 뭔가 이상하니까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저의 감을 믿고 동서의 뒷조사를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잠복과 미행이 주특기인 제가 나를 잡고 동서 뒤를 따라가 보았죠. 그런데 동서가 집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시댁보다 큰 저택에 살고 있었고 부모라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재력이 있어 보였어요. 그리고 아랍인들과 미팅하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감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고 시부모님께 안전한 사람이고 믿어도 될 사람이라고 일러드렸어요. 두 분은 곧 투자하겠다며 큰 돈을 준비하셨답니다. 얼마 뒤 시부모님이 돈을 입금하기로 한 날이었어요. 동서에게 투자를 결정하셨죠. 그 시간 저는 친정집에 가고 있었습니다. 찾아뵌 지 너무 오래되기도 했고 시어머니가 전달한 선물을 전화로 택시를 타고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신호대기 중 인도에 서 있는 동서가 보였어요. 잠시 후 차를 탔는데 롤스로이스가 아니라 그랜저였습니다. 또 차에 타자마자 운전석에 있는 깍두기 머리의 남자와 뽀뽀를 하더군요.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기사님한테 말했습니다. 기사님, 저기 9998 그랜저 따라가 주세요. 그리고 바로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님 어디세요? 지금 은행이다. 투자금 입금하려고. 잠깐만 지금 은행 아가씨랑 말 좀 하자. 100억 입금하는 거 맞습니다. 안 돼요. 어머 깜짝이야. 너 왜 그러니? 사기요. 입금하지 마세요. 당장 취소하고 나오시라고요. 살면은 나중에 할게요. 뭐 사기? 그럴 리가. 이거 변호사 통해서 알아봤는데 확실한 거 맞다던데. 어머님 제 말 믿으세요. 사기예요. 돈 넣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저 지금 동서 따라가고 있는데 얘기는 나중에 할게요. 그러니까 저를 믿으세요?
알았다, 취소했다. 지금 은행에서 나왔어. 무슨 일이길래 사기라는 거니? 어라, 네 동서 대처 나온다. 받아봐요. 지금 은행에 왔는데 전사 노래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고 하세요. 그리고 지금 어디냐고 물어봐 주세요. 시어머니는 동서와 잠시 통화하더니 다시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새아가 네 동서 지금 사돈이랑 출국 준비 중이란다. 사우디 가서 일을 해결한다고 하네. 그리고 나더러 늦어도 오늘까지 꼭 입금하라더라. 출국이요? 2년 웃기는 년이네. 돈 받고 잠수 타기 좋게 출국 소리 했나 보네요. 어머니 전화 끊어요. 절대 입금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시어머니에게 지쳐 경고하고 동서가 탄 그랜저 뒤를 쫓았습니다. 그런데 차가 더럽게 막혀서 택시로 미행하는 게 가능할지 싶었어요. 제가 운전대를 잡을 수 없는 노릇이니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곳이 친정과 가까운 도로에서 아빠한테 연락해서 전후 사정을 말하지 않고 빨리 차를 끌고 나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웃과 아빠의 초록색 스포츠카가 보였습니다. 바로 택시에 내려서 뒷좌석에 올랐어요. 우지야, 이게 뭐냐, 선물 보따리네. 이거 시어머니가 친정에 가져다 드리라고 싸주신 거야. 아빠, 할아버지, 저기 앞에 그랜저 9998 따라가요. 남의 등쳐먹는 사기꾼이야. 뭐? 우리 지금 시어쩌라는 거야? 야, 말레 재미있는 예 하나 생기네. 우리 소녀가 할애비한테 조정 만들어주는구나. 애비야 밟아라. 오케이, 나만 믿어요. 내가 카레 시장에 일단 카레 있으라고요. 자, 노래 부르면서 가자. 오빠 차, 뭐 맞다, 널 잡으러 가. 아빠와 할아버지 덕분에 그랜저와 사이가 벌어지지 않고 추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윽고 경기도 쪽에 비포장 시골길을 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빠 차가 눈에 너무 띄었을까요? 그랜저와 갑자기 급 브레이크를 잡았어요. 아빠는 사고를 피하려고 핸들을 돌려 가드레일에 박고 말았어요. 시동은 다시 켜지지 않았죠. 그때 저는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여긴 이면도로고 직선도로가 아닌 곡선도로. 비포장이라 속락이 나오지 않는다. 아빠, 할아버지, 나 내려서 저 차를 잡을 테니까 차량 소리 불러서 돌아가세요. 우주야, 혼자 위험해. 소녀야, 아무리 그래도 달래 차를 어떻게 따라잡니? 저는 차에서 내려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렸을 적 육상선수였던 기억과 범죄자들을 잡았을 때를 회상하며 냈다 달렸습니다. 국선도로라서 역시나 차가 빨리 가지 못했어요. 이윽고 저의 발에 불똥이 떨어진 것 마냥 엄청난 속도로 그랜저를 따라잡고 있었어요. 어느새 저와 마주 달리고 있었죠. 저는 창문에 대고 삿대질을 했고 조수석에 앉아있던 동서가 창문을 열더군요. 아이, 저 짭새년이 문제였네. 양이나 네가 미행하길래 내가 집도 섭외하고 단역 배우들 섭외해서 숙였는데 왜 마지막에 지랄이니? 눈썰미가 좋아서 날 알아보고 따라온 거야. 아, 롤스로이스를 그냥 살걸 그랬나. 괜히 그랜저 타다 막 걸려버렸네. 이년아, 난 소극이 아니라 소극직한 거야. 지랄, 니년이 미행하다 말고 철수하는 걸 내가 다 확인했다고. 아랍인들까지 비싸게 돈 주고 섭외해서 쇼를 부렸는데 마지막에 걸렸네. 야, 네가 시애미년한테 전화했지. 그래서 돈이 안 들어온 거지? 이년아, 우리가 그 집 하나만 사기치려고 한 줄 아니? 벌써 몇백억이 들어왔다고. 드니니 스스로 시를 고백하는구나. 그래, 내가 바로 잡아서 족쳐주마. 독한 년, 달리는 차를 잡으려고 뜀박질이라니. 모식한 짭새년이네. 이 길만 넘으면 곧 아스팔트야. 넌 우리 못 잡는다고. 동서녀는 창문을 울리면서 뻑큐를 날리더군요. 저는 젖먹던 힘을 다해 아스팔트가 나오기 전에 차에 매달리던 유리창을 깨서 잡아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못했던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무릎팍이 다 까지고 팔꿈치와 등까지 쓸려버렸답니다. 저는 당장 잡는 걸 포기하고 지원 요청을 할 생각이었어요. 정신을 차리고 핸드폰을 찾는데 아빠의 스포츠카에 두고 내린 것 같았습니다. 전 망했다고 한숨을 쉬고 소리를 꽥 지르는데 그 순간 제 옆으로 뭔가 쌩 하고 지나갔어요. 아빠? 할아버지? 우주야, 열비가 조합이하고 달려다가 진짜라는 거 보여줄게. 잘 봐라. 아빠도 나 어느새보다 빨리 달리는 걸 보여줘봐. 잘 봐라, 우주야.
두 부자는 나이가 모색하게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달리고 있었습니다. 발이 어찌나 빠르던지 날아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자 다친 걸 잊어먹게 되고 저 역시 뒤를 따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빨리 달려도 아빠와 할아버지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었어요. 다치지 않았더라도 절대 따라갈 수 없는 속도였답니다. 아빠와 할아버지는 제 시야에서 벗어났고 저는 한참 동안 달렸습니다. 그리고 10분 정도 뛰었더니 도착한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걸 목격했습니다. 아빠와 할아버지가 동서와 공범을 펴주고 있더군요. 아스팔트 도로가 시작되는 지점이었는데 두 분이 따라가서 잡은 거였습니다. 저는 감탄하며 아빠와 할아버지를 보고 있었는데 두 분은 싸움도 엄청 잘하셨어요. 형사인 제가 아무것도 할 게 없더라고요. 할아버지는 연세가 많으신데도 몸을 이리저리 피하시며 동서전의 따귀를 따다다닥 갈기고 있었고 아빠는 깍두기 머리한 공범의 주먹을 피하더니 박치기로 그놈을 개박살냈습니다. 이윽고 두 년놈이 바닥에 쓰러졌고 할아버지와 아빠는 하이파이브를 하시더군요. 오예, 오랜만에 독립 그 정신으로 좋은 일 알아 했다. 우지야 우리 봤냐? 우리 딸 넘어진 거 괜찮니? 내가 스포츠카 안에서 네 핸드폰으로 팀장한테 연락했다. 곧 여기로 올 거야. 저는 천천히 걸어가며 두 분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진짜 했네요. 할아버지 독립투사 시절에 일본군 총알을 피하면서 달릴 만큼 빠르시네요. 아빠도 날아가는 새와 달려도 이게만큼 빠르시고요. 난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우리가 100번도 넘게 말했는데 믿지 아들이 이제 몇 끼냐? 할아버지, 아빠, 고마워요. 저는 아빠와 할아버지 품에 안겨서 엉엉 소리를 내며 울었습니다. 그 눈물의 의미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고등학교 시절 십자인대 수술을 받고 울고 나서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답니다. 아빠와 할아버지는 제 마음을 아셨는지 그저 괜찮다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이윽고 팀장님과 동료 형사들이 사기꾼 동서와 공범을 체포하고 다른 공범들이 있는 주거지를 찾아가 소탕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거의 기업체 대표들이었대요. 사기 수법이 워낙 교묘하기도 하고 범죄자들 모두 전과가 없어서 쉽게 잡히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동서양과 공범들은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시동생의 결혼은 취소가 되었어요. 시동생은 저에게 고맙다며 조금만 늦었으면 그 돈을 입금하고 말았을 거라며 안도하셨습니다. 그렇게 큰 사건이 끝나게 되자 저는 정들었던 강력반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이세를 가져야 하기도 하고 시댁 식구들과 친정 식구들이 이제 안전한 부서로 옮겼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구대 팀장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1년 반이 지난 지금 저희 부부에겐 아들이 생겼답니다. 이 녀석은 걸음마를 다른 애들보다 빠르더라고요. 그걸 본 아빠와 할아버지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소자도 달리기 선수를 시켜야 해. 그럼요 아버지. 우리 손자 다리를 보세요. 트레이지란 게 꼭 우사인 볼트 같다고요. 당연하죠. 우리 세 사람의 유전자를 이어받았으니 엄청난 달리기 선수가 될 거예요. 시댁 식구들 역시 제 아들이 육상 선수를 하면 좋겠다고 동의해 주셨답니다. 요즘 저는 가끔씩 달리기를 하고 있어요. 아빠와 할아버지와 함께 말이죠. 그런데 두 분은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빠르게 달리는 걸 보여주지 않고 계신답니다. 무슨 2급 비밀인 것처럼 절대 남의 눈에 띄어서는 안 된다며 천천히 조깅하는 수준으로 운동하고 있네요. 제가 이렇게 글로 적어서 제대로 설명이 되었을지 모르겠네요. 재미있게 들어주셨다면 여러분의 지인들에게도 링크로 보내주셔서 소문 좀 내주세요. 아빠와 할아버지가 필립의 사연방 관팬이시거든요.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